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호시와타루 지음 김지윤 옮김, 입만 열면 손해보는 사람들을 위한 대화책 서문과 본문 일부입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 공부.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인간관계. 드디어 당신과 만났군요. 무수히 많은 책 가운데 이 책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요? 혹시 직장 생활을 비롯한 여러 인간관계에서 마찰을 겪고 있나요? 말이 매번 의도와 달리 전달되는 것 같아 답답하고 힘든가요? 평소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어째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 사실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자주 생각하나요?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제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하기, 즉 과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방법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당신이 꿈꿔온 삶의 모습에 점차 가까워질 겁니다. 현대인의 고민 중 90%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 연인, 가족, 친구, 지역사회, SNS 이 중 어느 영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마 드물겠지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쓸데없는 참견이 될 때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거리를 뒀더니 무관심하다고 원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일에 대한 감정과 가치관은 저마다 다릅니다. 한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생각 역시 제각각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대라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학적인 방법.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대화의 중심에 있고 누구나 그를 의지한다. 그 사람 말이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만큼 모두가 그를 신뢰한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한다. 그와 대화하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특별 대우를 받는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실천하면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들자를 모토로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물론 경영인, 변호사, 변리사, 아나운서, 모델, 연극배우, 운동선수, 디자이너 등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코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가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꿈을 실현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인생을 자신이 설계한 대로 변화시킨 것이지요. 제가 고객들에게 알려준 것은 심리학과 뇌과학에 근거를 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입니다. 저는 이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이 대화법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인간은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타당한 말을 하더라도 감정이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대화법을 터득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만하게 행동한다. 두 번째, 안심감을 준다. 세 번째,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워준다. 이와 더불어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조언이나 지시를 상대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자기 생각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좋습니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실천해 확실하게 효과를 본 말하기 방법을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다양한 대화 예시와 자신의 대화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도 담았습니다. 우선 제1부에서는 과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주제로 방금 이야기한 3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장을 통해 대화를 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감정 및 욕구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2부에서는 인간관계의 온갖 고민이 사라지는 말하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이유와 호의의 반복성이라는 원리를 대화에 100% 활용하는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제3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내 편이 생기고 모두가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성장의 계기로 바꾸는 대화술, 인생을 발전시키는 포지티브 가시핑의 원리 등 뇌과학과 심리학의 근거를 둔 체계적인 말하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동료, 자녀, 부부나 연인, 고객 등 다양한 상대에게 활용할 수 있는 대화 기술입니다. 제4부에서는 나의 말을 상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정하지 않는다. 스스로 깨닫게 한다.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 바로잡지 않는다 등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다양한 대화 원칙을 담았습니다. 제5부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의 인생까지 바꾸는 대화법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에게 전수한 말하기 비결의 핵심을 공개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대화술이지요. 안심감을 부르는 말 센스. 안심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지금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학적인 대화법 중 안심감을 채워주는 대화 기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안심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인류는 안심감을 따라 진화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심감을 얻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지요. 왜 그런 걸까요? 뇌는 죽지 않는 것, 즉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심감을 추구하는 이유도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심감을 주는 사람 곁으로 향합니다. 안심감을 주는 사람은 타인에게 신뢰를 받을 뿐 아니라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육체적인 안심감을 느끼는 걸 최우선 과제로 여겼습니다.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머드에게 습격을 받거나 갑자기 적군에게 기습을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바라는 안심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정신적인 안심감, 즉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란 여기에 있으면 편안하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정된다. 이 사람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와 같은 감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주로 언제 안심감을 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무슨 말을 듣고 안심감을 느꼈나요?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안심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의 특징, 말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생각했나요? 어떤 답을 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특징과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심감을 추구하는 본능을 활용한 대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부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언제 안심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길까요?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심감은 정신적인 부분의 안심감을 뜻합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의견을 제시하든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에이, 그건 아니지 하며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사람. 우리는 의사소통 중 나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지적당하거나 제안을 거절당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로 인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부정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일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기억해야 하는 일과 잊어버려도 되는 일을 끊임없이 선별합니다. 뇌가 어떤 경험을 기억에 남길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강한 감정을 동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인간의 뇌는 강한 감정을 동반한 사건을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저장합니다. 이를 정동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옳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뇌는 그 경험을 기억에 남기게 되지요. 만약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면 그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요. 따라서 누군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 그를 탓하는 발언을 하면 그는 당신에게 다시 상담하러 오지 않을 겁니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부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의 앞에서 남의 말을 부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면 부하 직원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당신에게 자신의 실수를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겁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털어놓겠지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가나요?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시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누구에게는 이야기해도 괜찮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으니까 라고 평가하게 만들어 봅시다. 부정하지 않기를 실천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안심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구해도 부정당할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당신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지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사람과 정보가 모입니다. 이처럼 영향력을 가지려면 먼저 사람들의 안심감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
꼭 상대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주관을 지키되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지요. 상대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면 화자는 안심감을 느낍니다. 물론 상대방의 생각과는 다른 조언이나 지시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요. 그때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심감을 준 다음에 충고를 건네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기 마련이니까요. 첫 마디부터 그건 아니지,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등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사람은 안심감을 주기는커녕 미움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등 역접의 의미가 담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할 때는 부정하는 말을 지양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같은 반응을 먼저 보이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나는 당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조란 상대의 의견에 100% 동의하고 그와 같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와 완전히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표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어떤 사람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당신 의견은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안심감을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청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입지가 위태롭다고 느껴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 당신과 거리를 두는 사람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동조하면 좋을까요? 상대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직접 이야기할 필요 없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이해했다는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전쟁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은 차치하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알았다는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군요. 전쟁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2010년 프랑스의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에서 인간의 대화 방식과 친밀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피실험자에게 딱 10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때 절반에게는 상대방 이야기에 마지막 두세 단어를 따라하며 맞장구를 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맞장구를 친 그룹의 친밀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다른 생각 혹은 자기 가치관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의견을 들으면 곧바로 부정하려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해버리면 내 생각이 틀린 것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심감도 줄어들지요. 인간의 마음은 상대의 의견을 굴복시키고 자기 의견에 찬성하게 했을 때 안심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경험이나 논리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군요. 뭐뭐 씨는 뭐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의 말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과 소통할 때 상대방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진심이 아니더라도 그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자도 안심감을 얻고 자기 의견이나 행동을 개선하려는 당신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만 해도 인기가 많아진다. 상대방에게 안심감을 느끼게 해줄 때 부정하지 않기와 함께 실행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중요한 걸 알면서도 쉽사리 실천하지 못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겁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기와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안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어준 안심감은 신뢰와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은 상대방을 내 조언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제안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따라해서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주지요. 사람은 일단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각을 납득하기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대화하는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안심감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자기 중요감 역시 얻을 수 없습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용한 조언이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원리를 컵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컵 안에 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쏟아낼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컵의 용량은 상대가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건네는 것은 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조언이라는 물을 또 부어봤자 흘러 넘치기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컵에 물을 채우고 싶으면 우선 컵을 비워야 합니다. 즉,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지요. 이야기를 쏟아버릴수록 컵은 비워집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늘어난 만큼 조언이라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듣는 행동은 화자에게는 안심감을 주고 자기 중요감을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까지 하게 합니다. 저 역시 일을 하면서 경영, 창업, 이직, 연애, 육아, 부부관계, 자기계발 등 온갖 주제에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며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삼은 규칙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을 제안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실천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 상대방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상대의 컵을 완전히 비워야 하지요. 이런 상태에서 조언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정말 컵이 텅 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밖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나요? 이 질문은
상대가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안심감을 느끼고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부정하지 않기와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행동의 배경과 이유를 이해하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도 전에 무조건 부정부터 하거나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같으면 이유를 묻지도 않고 말을 끊거나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왜 그렇게 했는지 들어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여길 만한 일이어도 우선은 상대가 왜 그런 일을 했을지 헤아려 보세요. 상대의 행동의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는 안심감을 느끼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려면 아무리 좋지 못한 일,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모여 각자 안건을 발표하는 중요한 전체 회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사인 당신은 한 부하 직원에게 그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자료는 사전에 이미 훑어보고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시간이 돼도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부하 직원이 회의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 부서의 프레젠테이션 차례는 회의가 시작되고 30분 뒤입니다. 시간이 흘러 차례 5분 전이 됐습니다. 그냥 내가 대신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자포자기한 찰나 부하 직원이 등장해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부하 직원에게 뭐 하느라 늦었어?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 직전까지 수정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나요? 그렇다고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리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은 회의가 시작되고 30분 후에 우리 차례니까 그때까지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기획을 통과시키는 일이니 완벽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갑니다. 이 상황에서 부하 직원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회의에 늦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늦을 경우 상사에게 연락을 하자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아가 부하 직원이 당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당신이 생각하는 대응 방법 5가지를 써봅시다. 어떤 방법을 떠올렸나요? 먼저 당신이 생각한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살펴보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화의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는커녕 호감과 신뢰를 모두 잃게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잠깐 저 좀 봅시다. 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회의에 늦게 들어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운 좋게 발표가 잘 끝나서 망정이지. 사회생활에서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계속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표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 뭘 하고 있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회의에 늦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반드시 지키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날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군. 발표도 잘 끝났는데.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면도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안심감을 주는 대화는 무엇일까요? 방금 당신이 적어본 5가지 대응 방법과 비교하며 살펴봅시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덕분에 기획이 무사히 통과돼서 기쁘군요. 그나저나 오늘 회의에 늦게 들어왔던데 무슨 일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발표라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수정 작업을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했나 보군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앞당겨지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아, 거기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뭐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은 잘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의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에게 늦는다고 이야기하고 차례가 빨리 돌아올 것 같으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방법이군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미리 전달해 뒀나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모 씨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만약 모모 씨가 새 기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회의에 늦게 들어왔지만 자료를 잘 다듬어서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한 사람과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고 발표까지 잘한 사람 중 어느 쪽의 이미지가 더 좋을까요? 물론 후자입니다. 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지각은 잘못한 것 같다. 맞아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훌륭하게 잘 해냈으니까 다음에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부터 회의에 참가해봐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한 마케팅 회사에서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호감이 가는 상사의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책임감을 가지고 부하 직원을 보호해 준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을 보호하는 상사가 될 수 있을까요? 부하 직원이 무언가를 실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조건 책임을 묻거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우선 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하 직원도 안심할 수 있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앞서 예로 든 대화를 분석해 봅시다. 먼저 대화 전체에서 상사는 결코 부하 직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요. 또한 부하 직원이 저지른 행동의 배경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늦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하고 벌컥 화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유를 묻는 형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회의에는 늦지 말아라. 늦어지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하 직원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깨닫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의 이유를 물어봤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하고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상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대화 예시에서 상사는 어느 쪽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를 질문하고 상대가 직접 문제가 된 행동을 고쳐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났을 때 지금보다 더 잘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때도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그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는 자기 중요감과 안심감을 느낍니다. 당신에 대한 존경과 신뢰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물론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큰 소리로 화를 내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고로움을 감내하지 않아 호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귀찮아하지 말고 세심하게 대화하기 위해 조금만 노력하면 더 큰 영향력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상대를 부정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게 변화할 겁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